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무기의 약점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한국에 간 미국 국방부 조사관이 돌아와 상원 청문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없이 핵억제력을 달성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18년간 연구하다 포기한 무기를 한국이 7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약점을 찾으러 갔던 사람이 강점에 무릎을 꿇은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카터 헤이워드라고 합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평가국에서 부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을 경험했으며 퇴역 후에는 펜타곤에서 30년간 동아시아 군사 전략을 분석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은 어느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2층에 위치한 특별 브리핑룸에 긴급 소집이 걸렸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군복과 정장이 뒤섞여 있었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었어요. 좌석 배치를 보니 이건 일반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이 직접 와 있었거든요. 랜돌프 맥케인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펜타곤에서는 누구나 긴장해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방산 대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매파 중의 매파였거든요. 하원에서 상원으로 올라오기 전에는 아예 방산 로비스트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군사위에서 한마디 하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이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뭉치를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내던 그 소리에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맥케인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키워준 나라가 감히 우리 밥그릇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맥케인 의원은 서류를 펼치더니 한국 방산 수출 현황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한국 방산 수출 총액이 2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30억 달러 수준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우리 핵심 고객들을 빼앗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58억 달러어치 계약을 따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원래 우리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몫이었어요. 이게 동맹국이 할 짓입니까? 맥케인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더니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한국한테 기술을 줄 바에 차라리 일본한테 줬어야 해요. 일본은 최소한 우리 무기를 사면서 자기들 걸 만들지 한국처럼 뒤통수를 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맥케인 의원의 말에 상당 부분 동의했거든요. 한국 방산은 원래 미국 기술의 라이선스 생산에서 출발한 거예요. F-16 전투기를 조립 생산하면서 배운 기술이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운용 노하우도 우리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 나라가 독자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 고객을 빼앗간다니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했어요. 맥케인 의원이 갑자기 저를 가리켰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헤이워드 부국장, 당신이 동아시아 전문가라면서요? 한국 방산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와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무기들 있잖아요. 그거 약점을 찾아서 보고서로 올려요. 의회에서 써먹을 수 있게 확실한 걸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지만 맥케인 의원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나만 분명히 해둘게요. 한국 무기를 칭찬하는 보고서를 가져오면 그건 받지 않겠어요. 한국 로비에 넘어간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그 순간에는 아무런 부담도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약점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기술을 베낀 나라의 무기에 무슨 대단한 게 있겠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바로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다이앤 로슨 정책차관보가 서 있었어요. 제 직속 상관입니다. 그녀는 서류 파일을 제 가슴팍에 밀어 넣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 맥케인 의원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알죠. 한국이 만든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이 있어요. 집속탄 논란이 있는 무기예요.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각도로 파고들면 가장 깔끔하겠죠. 로슨 차관보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녀도 맥케인 의원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국방 정책 전문가지만 속내는 미국 방산업체의 수출 실적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이 독자 무기를 많이 팔수록 미국 방산업체 매출이 줄어드니까요. 저는 서류 파일을 받아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대한민국 독자 무기 체계 실태 조사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미 한국 방문 일정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수락하든 말든 이 출장은 이미 결정된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이라 솔직히 귀찮은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별거 없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을 설명하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웨스트포인트 시절부터 동아시아, 안보를 전공했어요. 한국전쟁사를 연구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 인상을 갖게 되었죠. 그 첫 인상은 한마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피를 흘려 지켜준 나라.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3만 6천여 명의 젊은이를 잃었어요. 그 대가로 한국은 공산화를 면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제임스, 한국은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나라야. 그 나라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제 뼛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볼 때마다 항상 같은 렌즈를 썼어요.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 미국 없이는 72시간도 버틸 수 없는 나라. 그것이 저희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펜타곤에서도 공유되는 것이었어요. 한국 관련 회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스테이트. 직역하면 고객 국가라는 뜻인데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대가로 미국 무기를 구매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종속적 동맹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실제로 한국군의 핵심 전력 대부분이 미국산이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60대를 도입했고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전투 체계도 미국 록히드 마틴의 기술이었어요. 한국이 가진 것 중에 미국 손을 거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방산 관련 보고서들이 제 책상 위에 점점 더 많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K9 자주포가 에스토니아에 수출되었다는 보고서. 그건 뭐 저가 경쟁으로 따낸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K2 전차가 폴란드에 1,000대 이상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보고서. 독일 레오파르트가 납기를 못 맞춰서 대안으로 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갈수록 무시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는데 미국의 HIMARS를 능가하는 성능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현무라는 탄도 미사일 시즈를 개발했는데 그중 최신형이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갖고 있다는 보고도 올라왔어요. 솔직히 저는 웃었습니다. 코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 HIMARS보다 나은 무기를 만들었다고? 한국이 핵무기급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동료인 마이크 설리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마이크는 지도 위에 한반도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한반도가 얼마나 작은지 봐. 캘리포니아보다 작은 나라가 미국을 뛰어넘는 무기를 만든다고? 그건 한국 방산업체의 마케팅 자료를 그대로 베낀 보고서일 거야.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실체는 결국 미국 기술의 카피캣이라는 것. 라이선스 생산으로 배운 기술을 약간 변형해서 자기들 것처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이 펜타곤 내부에 거의 일치된 시각이었어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기본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ADD라고 하는데 한국 독자 무기 개발의 핵심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연구 인력이 3,500명 정도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미국 DARPA만 해도 산하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인력이 수만 명이거든요. 3,500명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로슨 차관보가 출장 전날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의자에 앉더니 다리를 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임스, 이번 출장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둘게요. 한국 무기의 약점을 찾는 겁니다. 특히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에 집중해요. 그건 국제법상 집속탄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무기예요. 오슬로 협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비인도적 무기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으면 완벽하죠. 맥케인 의원이 의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보님. 약점을 찾아오겠습니다. 로슨 차관보는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혹시라도 한국 측에서 접대를 하려 들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로비에 능숙하거든요. 그녀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솔직히 일주일이면 끝날 간단한 출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무기의 약점을 몇 가지 찾아서 보고서를 쓰고 맥케인 의원에게 제출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으로 온몸이 뻣뻣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으면서 첫 번째로 느낀 건 공기였습니다. 습하면서도 묘하게 깨끗한 공기. 워싱턴의 매캐한 공기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오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는데 자세가 반듯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걸 보니 군 출신인 게 분명했어요. 헤이워드 부국장님이시죠? 저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해외협력팀 박준혁 선임연구원입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차갑게 대했어요. 로슨 차관보의 경고가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한국 측의 로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공항에서 차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도시의 규모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미국을 능가하는 무기를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박준혁 연구원이 앞좌석에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본원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내일은 시험장에서 천무 체계의 기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고요. 저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박 연구원은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부국장님, 혹시 한국 방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미국 기술 기반으로 발전시킨 무기들이죠. 순간 박 연구원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K9과 K2는 미국 기술 기반이 아닙니다. 독자 설계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내일 브리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독자 설계라. 그래봤자 미국 부품이 들어간 건 마찬가지일 텐데.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서 뭐든 독자적이라고 우기는 거겠지. 그때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에 도착해서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첫 번째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정문의 보안 수준이 펜타곤 못지않았거든요. 다중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방문증을 발급받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무장 경비병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CCTV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각도를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자 긴 복도가 펼쳐졌어요. 벽면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들의 사진이 시간순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투박한 소총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KF-21 전투기까지 50년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전시물들을 대충 훑어보면서도 감흥이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기술력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브리핑룸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의 한국 측 연구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턱선이 날카로운 남자였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유도무기연구단 단장 이상훈입니다. 천무와 현무 미사일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헤이워드 부국장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상훈 단장의 악수는 강했어요.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굳은 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실에만 앉아있는 학자의 손이 아니라 현장을 뛰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디테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임무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이 단장은 저를 자리로 안내하면서 말했어요. 부국장님, 오늘은 간단한 소개만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기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브리핑에서 보시게 될 내용은 대부분 한국의 국가 기밀에 해당합니다. 미국 동맹국으로서 특별히 공개하는 것이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입견이라는 단어에 저는 순간 불쾌함을 느꼈어요. 미국 국방부 30년 경력의 전문가에게 선입견을 내려놓으라고?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군사 전문가입니다. 이 단장, 선입견 따위로 판단하지 않아요. 사실과 데이터로만 판단합니다. 이 단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했어요.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어딘가 안타까운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제가 내일 어떤 충격을 받게 될지 미리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국장님. 내일 사실과 데이터를 충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인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로슨 차관보에게 첫 번째 보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첫날 도착. 연구소 보안은 예상보다 높음. 한국 측은 매우 자신감 있는 태도. 내일 천무 체계 브리핑 예정. 약점 파악에 집중하겠음.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이상훈 단장의 그 묘한 미소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지? 뭘 그렇게 보여줄 게 있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무기의 민낯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미국 기술을 베낀 카피캣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밤이 제가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잠든 밤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 30년 신념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전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형 스크린 3개가 모두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기술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상훈 단장이 정면 스크린 앞에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어제의 여유로운 미소가 아니라 군인 특유의 단단한 진지함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오늘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국장님께서는 천무를 집속탄으로 분류하고 계시죠?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로켓에서 자탄이 분리되어 넓은 지역에 살포되는 무기니까요. 전형적인 집속탄 정의에 부합합니다. 이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일반 집속탄과 천무자탄의 구조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어요. 부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분류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무기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단장이 리모컨을 누르자 천무자탄의 내부 구조가 3D 입체 영상으로 펼쳐졌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자탄 하나하나에 고성능 GPS 유도 장치가 탑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형 날개와 자세 제어 시스템까지 내장되어 있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존 집속탄은 목표 상공에서 자탄을 무차별적으로 뿌립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천무의 자탄은 각각이 독립적인 유도 장치를 갖고 있어서 사전에 입력된 개별 목표물을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하나하나가 작은 정밀 유도 미사일인 셈이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집속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명중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단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CEP라는 숫자가 크게 나타났어요. 원형 공산 오차, 미사일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CEP 3m 이내입니다. 순간 저는 의자에서 등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3m라고? 기존 집속탄의 CEP는 수백 미터 단위입니다. 그런데 3m? 이건 미국의 최신 정밀 유도 폭탄 수준이에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정확한 겁니다. 이 단장이 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천무의 자탄은 목표물을 타격한 후 반드시 자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불발탄이 남아서 나중에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기존 집속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불발탄 위험 아닙니까? 천무는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메모를 하는 척하면서 사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집속탄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무기인데.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맥케인 의원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한국 무기를 칭찬하는 보고서를 가져오면 경력이 끝이라고 했잖아. 저는 일부러 냉정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기술 사양은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실전에서도 그 성능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시험장 결과와 실전은 다르니까요. 이 단장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부국장님. 마침 내일 실사격 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다음 날 저는 서해안에 위치한 종합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짠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시험장은 넓은 해안 평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저 멀리 표적 지역이 보였어요. 발사대가 설치된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천무 발사 차량이 4대 나란히 서 있었어요. 8륜 장갑차 위에 발사관이 빼곡하게 장착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HIMARS는 유견장인데 천무는 발사관 구성이 달랐어요.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혼합 탑재할 수 있도록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장이 보호 장구를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 시연은 축소 규모로 진행됩니다. 천무 한 대가 로켓 한 발을 발사하고 자탄이 분리되어 표적을 타격하는 과정을 직접 보시게 됩니다. 표적 지역은 약 2km 전방입니다. 귀마개를 끼고 관측 벙커에 들어갔어요.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10점, 9점, 8점,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3점, 2점, 1점. 발사. 굉음과 함께 로켓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귀마개를 하고 있었는데도 몸 전체가 진동하는 걸 느꼈어요. 가슴팍을 때리는 충격파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로켓은 순식간에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표적 지역 상공에 도달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켓에서 수십 개의 작은 점들이 분리되어 나왔어요. 자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탄들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모니터 화면을 통해 보니 각각의 자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경로를 수정하면서 자기 목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소형 날개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하나하나가 정확한 지점을 향해 내려갔어요. 연속적인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탕탕탕탕. 표적 지역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이 일어났어요. 흙먼지와 연기가 피어올랐고 충격파가 관측 벙커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불과 수초 만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 단장이 태블릿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표적 타격 결과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었어요. 표적 36개 중 35개 직격. 명중률 97.2%입니다. 나머지 한 개도 유효 살상 반경 이내에 착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로켓 단 한 발의 결과예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발로 이 정도라고? 만약 4대의 천무가 동시에 발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 단장이 대답했어요. 실전에서는 한 개 포대가 동시에 발사합니다. 그 경우 축구장 12개를 합친 면적을 수분 이내에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어요. 지역 내의 모든 군사 목표물이 동시에 무력화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측 벙커에서 나와 표적 지역을 직접 걸어서 확인했어요. 표적으로 사용된 강철 구조물들이 정확한 지점에서 관통당해 있었습니다. 무차별 살포가 아니라 정밀 타격. 이건 내가 생각했던 집속탄이 아니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박준혁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제 속마음은 훨씬 더 복잡했어요. 이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잖아. 내가 찾으려고 했던 약점이 보이지 않는데. 로슨 차관보에게 뭐라고 보고하지? 천무 시연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무-4 미사일 브리핑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상훈 단장 혼자가 아니라 미사일 추진체,
전문가와 탄두 설계 전문가까지 합류한 풀 브리핑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거대한 미사일의 3D 모델이 나타났어요. 일반적인 미사일과는 형태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탄두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무거워 보였어요. 이 단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무-4 탄두 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 8.5톤, 최고 속도 마하 11 이상, 핵탄두 없이 TNT 1.2킬로톤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를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8.5톤이라는 탄두 중량은 일반적인 단거리 탄두, 미사일의 8배가 넘는 무게입니다. 마하 11이면 음속의 11배. 이건 현재 운용 중인 어떤 재래식 미사일보다 빠른 속도예요. 이 단장이 계속했습니다. 부국장님도 신의 지팡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죠? 물론이죠. 미국이 연구했던 무기 개념입니다. 우주에서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운동 에너지만으로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비용 문제로 포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18년간 연구 끝에 가성비 문제로 포기했어요. 텅스텐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현무-4의 비행 궤적이 나타났어요. 일반 미사일처럼 45도 각도로 발사하는 게 아니라 거의 수직으로 높이 쏘아 올린 후 최대한의 고도에서 마하 11 이상의 속도로 낙하시키는 궤적이었습니다. 우주로 텅스텐을 올리는 대신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최대한 높이 올린 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탄두를 8.5톤으로 무겁게 만들고 마하 11 이상의 속도로 떨어뜨리면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이 나옵니다. 미국이 포기한 개념을 한국이 실용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저는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단장의 설명은 물리학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이야기였거든요. 운동에너지 공식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질량과 속도의 제곱, 8.5톤의 탄두가 마하 11로 떨어지면 그 에너지는 정말로 전술핵 수준이 됩니다. 이 단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지하 관통 능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현무-4는 강화 콘크리트 20m 이상을 관통합니다. 일반 집안은 180m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어요. 이것은 북한이 수십 년간 구축한 6,800개 이상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6,800개의 지하 벙커. 북한이 전 국토를 요새화하면서 만든 지하 시설들. 미국도 이것들을 파괴할 확실한 수단이 없어서 고민해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한국이 그 해결책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개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7년입니다. 미국이 18년 연구하고 포기한 개념을 한국이 7년 만에 실현했다. 이 사실이 저를 가장 크게 흔들었어요. 예산이나 인력이 미국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낸 거지? 카피캣이라고? 이건 카피가 아니야. 미국이 못한 걸 해낸 거잖아.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제 다리가 약간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준혁 연구원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부국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좀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였습니다. 내가 30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현무-4 브리핑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다음 날 저는 더 큰 충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미연합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참관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시뮬레이션 센터는 지하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한 작전실이 펼쳐졌어요.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들과 수십 개의 워크스테이션. 한국군과 미군 장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미군 측 참관단에는 장성급 장교 14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 단장이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시뮬레이션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어느 날 새벽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 5,800여 문을 동원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기습 포격을 감행합니다. 서울 수도권 인구 2,600만 명이 직접적인 위험에 놓이는 상황이에요.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휴전선 너머 북쪽에 붉은 점들이 빼곡하게 표시되었어요. 5,800여 개의 점이었습니다. 서울과의 거리는 불과 수십 킬로미터.
포탄이 서울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7초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7초. 대피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서 북한의 장사정포가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수천 개의 포탄 궤적이 서울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화면 속 서울 북부 지역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어요. 피해 추정치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옆에 앉은 미군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이 단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독자 전력만으로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실행하겠습니다. 미군 지원은 제외합니다. 미군 장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미군 지원 없이 한국군만으로.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한국 전역에 배치된 천무 발사대와 현무 미사일 기지가 파란색 점으로 표시되었어요. 명령이 떨어지자 파란색 점들에서 동시에 로켓과 미사일이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천무 로켓들이 북한 장사정포 진지상공에 도달했어요. 자탄이 분리되면서 수천 개의 파란 점이 붉은 점들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현무 미사일들이 북한의 지하 지휘 벙커와 탄약고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스크린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빨라졌어요. 마치 불이 꺼지듯이 붉은 점들이 급속도로 소멸해 갔습니다. 작전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시간 카운터가 돌아갔습니다. 1분, 3분, 5분. 붉은 점들의 소멸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7분, 그리고 8분이 되었을 때 이 단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사 후 8분 경과, 북한 장사정포 5,800여 문 중 92% 무력화, 서울 수도권 추가 피해 차단 완료. 작전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4명의 미군 장성들이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8분. 미군 지원 없이 한국 독자 전력만으로 5,800문의 장사정포를 8분 만에 92% 무력화. 이건 미국도 이 정도 속도로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옆에 앉아있던 미군 준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는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미국이 지켜줘야 하는 나라라고? 72시간도 못 버틴다고? 완전히 틀린 거였어요.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작전실을 나오면서 저는 두 다리의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복도 벽에 잠시 기대서야 했습니다. 박준혁 연구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30년간 쌓아 온 모든 판단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카피캣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포기한 것을 해낸 나라였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제 임무는 실패하는 겁니다. 맥케인 의원은 약점을 원하고 있어요. 로슨 차관보는 집속탄 프레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진실을 보고서 했으면 제 경력은 끝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진실을 쓸 것인가, 거짓을 쓸 것인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뒤돌아본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37초 만에 포탄이 날아올 수 있는 현실. 하지만 천무와 현무가 그 포탄을 8분 만에 멈출 수 있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어요. 펜타곤에 복귀하자마자 로슨 차관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의자에 앉기도 전에 입을 열었어요. 보고서는 다 됐어요?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천무의 집속탄 논란은 확인했죠? 오슬로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것만 확실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실제로 확인해보니 천무의 자탄은 기존 집속탄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각 자탄에 개별 GPS 유도 장치가 탑재되어 있고 불발탄 자폭 기능도 있어요. 국제법상 집속탄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로슨 차관보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제가 배신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 맞든 틀리든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맥케인 의원이 원하는 건 한국 무기를 압박할 근거예요. 기술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프레임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어요. 기술적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30년간 사실과 데이터로만 판단해왔다고 자부하던 제가 지금 거짓 보고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차관보님, 현무-4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미국이 18년간 연구하다 포기한 신의 지팡이 개념을 한국이 실현한 겁니다. 핵탄도 없이 전술핵 수준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약점이 아니라 한국의 독자적인 혁신입니다. 로슨 차관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한국에서 뭘 먹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한국 로비에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한국 국방부 홍보관이 할 법한 말이에요. 미국 국방부 부국장이 할 말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로비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천무 실사격 시연도 받고 워게임 시뮬레이션도 참관했어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겁니다. 로슨 차관보가 책상에 손을 짚으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좋아요, 제임스. 이렇게 하죠. 보고서를 2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요. 하나는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쓴 원본, 또 하나는 맥케인 의원에게 제출할 수정본. 수정본에서는 천무의 집속탄 문제와 현무의 영내 불안정 요소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강점은 전부 빼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차관보님. 사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같은 데이터도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당신이 경력을 지키고 싶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로슨 차관보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추더니 어깨 너머로 말했습니다. 이틀 안에 수정본 제출해요. 맥케인 의원 일정에 맞춰야 하니까. 그리고 제임스, 이건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방부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는 걸 명심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실에서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2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30년 경력을 지켜라. 시키는 대로 해라. 보고서 하나 수정하는 게 뭐가 대수냐 하는 목소리. 또 하나는 내가 본 건 진실이다. 한국은 카피캣이 아니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였다. 그 사실을 왜곡하면 너는 30년간 지켜온 원칙을 배신하는 거다 하는 목소리.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아내와 2 아이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경력이 끝나면 이 가족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동시에 서울에 사는 2,600만 명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그들의 머리 위로 37초 만에 날아오는 포탄. 그리고 그 포탄을 8분 만에 막아낼 수 있는 천무와 현무. 제 보고서 하나 때문에 한국의 방위 능력이 국제적으로 폄하되고 무기 수출이 위축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지면 그건 결국 2,600만 명의 안전 문제가 되는 거잖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 손이 떨렸어요.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었어요. 원본을 쓸 것인가? 수정본을 쓸 것인가? 진실을 택할 것인가? 경력을 택할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역시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에 봤던 대전의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3,500명의 연구원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포기한 것을 7년 만에 해내는 사람들. 자기 나라를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사람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이틀 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러셀 상원 의사당 건물 3층에 위치한 216호실. 미국 안보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예요.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원석에 군사위 소속 상원의원 12명이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마이크에 심장 소리가 잡힐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는 원본이었습니다. 수정본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담은 원본. 로슨 차관보가 요구한 수정본은 작성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새벽 3시까지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을 걸고 진실을 선택한 거예요. 맥케인 의원이 정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아직 보고서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로슨 차관보는 방 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이 제 등에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어요. 헤이워드 부국장, 대한민국 독자 무기 체계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했어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는 지난주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한국 독자 무기 체계의 실태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무기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맥케인 의원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슨 차관보가 방청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게 보였어요. 맥케인 의원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헤이워드 부국장,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약점을 찾으라고 보냈더니 강점을 보고하겠다고요? 한국 측에서 뭘 먹인 겁니까?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의원님, 저는 30년간 사실에 기반해서 보고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보고하는 것은 제 원칙에 어긋나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맥케인 의원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들어봅시다. 근거를 대봐요. 한국 무기가 미국보다 뭐가 나은지.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천무의 자탄 구조였어요. 먼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이 무기는 국제적으로 집속탄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한 결과 천무의 자탄은 기존 집속탄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각 자탄에 개별 GPS 유도 장치가 탑재되어 있고 CEP 3m 이내의 정밀도를 보여줍니다. 목표 타격 후 자폭 기능으로 불발탄 위험도 원천 차단됩니다. 제가 직접 참관한 실사격 시연에서 표적 36개 중 35개를 직격했습니다. 명중률 97.2%입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의원들이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현무-4의 사양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현무-4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 8.5톤, 최고 속도 마하 11 이상, 핵탄두 없이 TNT 1.2킬로톤급 파괴력. 미국이 18년간 연구하다 비용 문제로 포기한 신의 지팡이 개념을 한국이 7년 만에 실용적으로 구현한 무기입니다. 맥케인 의원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분노에서 당혹으로, 그리고 당혹에서 뭔가 다른 감정으로.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마지막으로 한미연합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미군 지원 없이 한국 독자 전력만으로 북한 장사정포 5,800여 문을 8분 만에 92% 무력화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군 장성 14명이 참관한 자리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8분이라는 숫자에 청문회장 전체가 웅성거렸어요. 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위원님들,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을 미국의 고객이라고 생각했고 미국 기술의 카피캣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재래식 전력만으로 핵무기에 준하는 억제력을 확보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포기한 것을 7년 만에 실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고객으로만 본 사이에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되었고 일부 영역에서는 우리를 앞서갔습니다.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연신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폴란드가
미국산 HIMARS 대신 한국산 천물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이해합니다. 가격이 싸서가 아닙니다. 성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UAE와 사우디가 한국과 협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방산을 적으로 보고 압박할 게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할 방법을 찾는 것이 미국의 진정한 국익에 부합합니다. 맥케인 의원이 마이크를 켰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분노가 빠져 있었어요. 헤이워드 부국장, 당신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건 우리 미국 방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맥케인 의원이 안경을 벗고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각오는 된 겁니까? 각오하고 왔습니다, 의원님. 30년 경력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문회장에 다시 한번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맨 뒷줄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박수가 번져나갔습니다. 맥케인 의원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로슨 차관보는 방청석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사실을 말했거든요. 청문회가 끝나고 의사당 건물을 나왔을 때 워싱턴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워싱턴 기념탑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상훈 단장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국장님, 청문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이 단장, 당신이 선입견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저는 건방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어요. 미국 전문가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하고요. 이 단장이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 특유의 자신감 있는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국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약점을 찾으러 온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면 되니까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래요. 당신이 맞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워싱턴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석양이 지고 남은 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거든요. 워싱턴에서 별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별은 항상 거기 있었는데 제가 올려다보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기 힘으로 무기를 만들려고 했는지,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반세기 만에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된 이유가 뭔지, 그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수천 년간 외침을 받으면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민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미국이 포기한 걸 7년 만에 해낸 건 연구비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무릎을 잃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50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한국 사람들은 잊지 않았어요. 동시에 그 희생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이상 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것을 해냈어요. 청문회 이후 제 경력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습니다. 로슨 차관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맥케인 의원의 사무실에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방산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맥케인 의원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여론 앞에서는 정치인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지금 저는 한미 방산협력 태스크포스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 모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약점을 찾으러 갔다가 강점을 발견하고 돌아온 사람이 이제는 그 강점을 함께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30년간 한국을 작은 나라, 약한 나라,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만 봤어요. 하지만 그 작은 나라 안에는 수천 년간 시련을 이겨내며 단단해진 정신이 있었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이 18년 걸려도 못한 것을 7년 만에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요. 편견은 무지에서 오고 무지는 경험의 부재에서 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 펜타곤의 30년 경력, 전문가조차 완전히 뒤바뀐 시각을 갖게 만든 한국 방산의 실체가 정말 놀라웠는데요. 약점을 찾으러 갔다가 오히려 강점에 압도당하고 자신의 경력을 걸고 진실을 증언한 한 사람의 용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18년간 포기한 것을 한국이 7년 만에 해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편견을 깨는 건 결국 진실의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